오늘은 펠릭스 맨델스존이라는 이름, 그 행복한 이름 뒤에 가려진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 볼 시간인데요. 우리가 흔히 행우나 작곡가로만 알고 있던 맨델스존, 과연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것만큼 마냥 밝고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찾아 떠나보시죠. 자, 그럼 맨델스존 하면 떠오르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부터 살펴볼까요? 그의 이름 펠릭스는 라틴어로 행운아를 의미하는데요. 정말 이름처럼 그는 음악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삶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그의 천재성은 두말할 나위 없죠. 무노게테는 그를 모차르트 이상의 천재라며 극찬했고, 맨델스존은 고작 17세의 나이에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밤의 꿈을 읽고 불후의 명작 서곡을 작곡해냈습니다. 게다가 그는 부유함까지 타고났습니다. 유럽 금융계를 주름잡던 은행가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개인 오케스트라를 선물해줄 정도의 유복한 환경에서 살았죠. 그리고 그의 삶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5자녀와 함께 5자녀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렸고, 그의 음악은 오늘날에도 결혼행진곡으로 전 세계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삶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의 음악은 마냥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여기 한 레딧 유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 친구들 중 몇몇은 맨델스존 음악이 너무 행복하다면서 싫어하더라. 난 그냥 그게 왜 안 좋은 건데? 또 다른 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맨델스존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 부족해서 음악에 깊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평가, 과연 맨델스존의 방대한 음악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타당한 비판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맨델스존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맨델스존의 첫 번째 숨겨진 진실은 그가 안주하지 않은 혁신가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음악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1820노년, 고작 20세의 젊은 맨델스존은 무려 80년 동안 잊혀있던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걸작 마테 순환곡을 세상에 다시 불러냈습니다. 심지어 푸죽한 고기 포장지로 쓰일 뻔했다는 이야기는 과장이지만, 맨델스존의 노력이 없었다면 바흐는 그저 전문가들만의 작곡가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과거의 위대한 음악을 콘서트 무대에 올리는 현대적 공연 문화의 시초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단순히 박자만 맞추던 역할을 넘어 지휘봉 하나로 오케스트라 전체를 통제하고 자신만의 해석을 제시하는 최초의 현대 지휘자로 평가받습니다. 1835년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부임하면서는 음악가들을 완전히 통제할 권한을 요구했고, 엄격한 리허설을 통해 이 악단을 유럽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결코 안주하는 법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그의 음악이 너무 행복하다는 평가를 떠올려 볼까요? 레딧 유저 잘리노스케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난 이 너무 행복한 스테레오타입을 이해 못하겠어. 맨델스존은 어둡고 폭풍우 치는 것 중에서도 제일 어둡고 폭풍우 칠 수 있는데, 너네 친구들은 스코틀랜드 교향곡 1악장 들어본 적 있어? 이 발언처럼 과연 맨델스존에게는 어둡고 격정적인 면모가 없었을까요? 이제 그의 그림자 같은 면모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맨델스존의 두 번째 진실은 바로 스코틀랜드의 비바람을 담은 선율입니다. 교향곡 제3번 A단조, 일명 스코틀랜드 교향곡은 그가 1829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홀리루드 궁전 폐허를 방문했을 때 영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그는 깊은 황혼 속에서 메리 여왕이 왕위에 올랐던 부서진 재단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고 맑은 하늘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 스코틀랜드 교향곡의 시작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곡의 1악장은 서정적이지만 어둡고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분위기로 시작해 불안하고 격정적으로 전개됩니다. 이는 우리가 알던 행복한 맨델스존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죠. 놀랍게도 그는 이 영감을 받은 후 무려 13년이 지난 1842년에야 이 곡을 완성합니다. 이 긴 창작 기간은 단순한 풍경 묘사를 넘어선 그의 깊은 내적 고뇌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델스존의 가장 깊은 비극, 바로 그의 누나 파니 맨델스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펠릭스의 삶과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파니는 동생 펠릭스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음악적 재능을 지녔던 천재 작곡가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시대의 벽에 가로막혔던 비운의 예술가였죠. 펠릭스와 파니는 단순한 남매를 넘어 서로의 음악적 영혼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버지 아브라함 멘델스 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아마도 펠릭스에게는 직업이 되겠지만 너 파니에게는 장식으로만 남아야 한다. 이 한마디가 당시 여성 음악가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의 영혼, 두 명의 음악가였습니다. 펠릭스는 중요한 작품을 완성하면 언제나 가장 먼저 파니에게 달려가 보여주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도나, 내 올해 작곡한 거 가져왔어. 한번 봐봐. 하지만 파니의 삶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로 전문 작곡가의 길을 걷지 못했지만 그녀는 몰래 작곡을 멈추지 않았죠. 심지어 그녀의 초기 가곡 일부는 대외적인 발표를 위해 동생 펠릭스의 이름으로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의지하던 두 사람의 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파니가 드디어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 출판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펠릭스가 평생 처음으로 누나의 길에 반대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여자가 무슨 작곡이냐며 말이죠.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의 관계에 처음으로 깊은 금이 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847년 5월 14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작품 출판을 막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파니 멘델스 존은 피아노 앞에서 리허설을 하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안타깝게도 41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펠릭스의 반응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연주회 도중 누나의 사망 소식을 들은 멘델스 존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실신하고 말았고 그는 그 후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나를 죽게 만들었나 하는 엄청난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그는 모든 창작 활동을 중단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내린 멘델스 존이 슬픔 속에서 마지막으로 써내려간 걸작이 있습니다. 바로 현악 4중주 제6번 F단조 오프서 80 일명 파니를 위한 레퀴엠입니다. 이 곡은 파니가 죽은 뒤 병상에 누워있던 멘델스 존이 유일하게 완성한 마지막 기악곡인데요. 이 곡에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행복한 펠릭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과 갈등, 그리고 격렬한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죠. 특히 보통은 톡톡 튀고 재미있어야 할 3악장 스케르초마저 어둡고 불안한 분위기로 일관합니다. 이 곡은 멘델스 존의 음악에는 깊이가 없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한 가장 고통스럽고도 강력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나 파니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1847년 11월 4일 펠릭스 멘델스 존 역시 누나와 똑같은 사인인 뇌졸중으로 고작 38세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인생의 고통을 몰랐기에 그는 이 거대한 슬픔을 이겨내지 못했다고요. 그가 겪은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하게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다시 멘델스 존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히 밝은 빛이나 어두운 그림자, 그 어느 한쪽에만 있지 않습니다. 고전이라는 완벽한 형식 안에 낭만이라는 뜨거운 감정을 담아낸 것, 그리고 가장 밝은 환희와 가장 깊은 비극을 하나의 음악 세계 안에서 놀랍도록 조화시킨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는 해구나이자 천재였고 결혼행진곡과 이탈리아 교향곡에서 볼 수 있듯이 고전주의의 명료함과 균형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쉑 혁신가였고 쉑 비극을 겪었으며 쉑 스코틀랜드 교향곡과 쉑 현악 4중주 오플 80에서처럼 낭만주의의 격렬한 감정과 고뇌를 담아냈습니다. 그는 빛과 그림자,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위대한 예술가였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직접 마주할 멘델스 존의 풍경은 바로 교향곡 제3번 A단조 오케스트라 오페즈 66 스코틀랜드입니다. 1악장 안단테 콘 모토 알레그로 운 포코 아지타토에서는 홀리루드 궁전의 폐허에서 느꼈을 그의 첫 영감, 그 어둡고 장엄한 분위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2악장 비바체 논트로포에서는 스코틀랜드 민속음악의 경쾌한 리듬과 펜타토닉 음계를 사용한 유쾌한 악장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3악장 아다지오에서는
마치 사랑과 운명 사이의 투쟁을 그린 듯한 느린 악장의 아름다운 선율에 흠뻑 빠져들어 보세요. 마지막 4악장 알레그로 비바치시모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아사히에서는 스코틀랜드 민속춤곡에서 영감을 받은 격렬한 피날레가 어떻게 장엄한 승리의 찬가로 변모하는지 그 드라마틱한 순간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넘어 멘델스존의 음악은 우리 곁에 굳건히 남아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치 정권은 1936년 라이프치히에 있던 그의 동상을 철거하고 그의 음악 연주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광풍 속에서도 그의 음악은 기적처럼 살아남았죠.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멘델스존의 선율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인간의 환희와 깊은 고통,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낸 예술의 위대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그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